2023년 5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오래된 철공소 골목과 새로 들어선 카페들이 어색하게 공존하는 그 거리는 이른 오후의 햇살 아래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순경 계급장이 새 것처럼 빛나는 제복을 입고 아직 손때가 묻지 않은 순찰 수첩을 왼쪽 주머니에 꽂은 채였습니다. 첫 정규 근무를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맞은편 식당 안에서는 형사 최대성이 김치찌개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46살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23년째 같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넥타이는 언제나 느슨하게 매어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신문을 접어 옆에 두는 습관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마저 치워두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오래된 원칙이었습니다. 준혁은 식당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2그릇. 박준혁은 경북 안동 출신이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26회 경찰 공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별다른 사건 사고도 없이 자란 시골 청년이 왜 경찰을 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살 때 등교 중에 논두렁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만이 걸음을 멈추었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멈추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세상에는 반드시 멈추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신념도 드라마 같은 계기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멈추는 사람. 경찰학교에서 준혁은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은 중간, 체력은 평균, 사격은 겨우 합격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관들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신고를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습 중에 주어지는 가상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나 현장으로 뛰었습니다. 국밥이 식어가는 사이 골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그러나 분명한 외침이었습니다. 대성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더 뜨면서 말했습니다. 준혁아, 점심시간이야. 들은 척 말고 밥이나 먹어. 저런 건 하루에 10번도 더 나와.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먹어. 밥 다 식는다. 대성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체득한 어떤 감정도 걸러낸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성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런 외침은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귓속에는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울려나온 도움을 구하는 노인의 목소리.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잠깐만요. 대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젓가락질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식당 문을 밀고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5월의 햇볕이 제복 위에 내리쬐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담벼락 사이로 쓰레기 봉투 몇 개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 한 노인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그가 마주치게 될 것이 단순한 신고 한 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임을 노인은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한 짝이 발에서 벗겨져 옆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손으로 부여잡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얼굴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담벼락에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훔쳐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빈 손목에는 가방 끈에 쓸린 듯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걸음이었습니다. 한쪽 팔에 무언가를 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청가방이었습니다. 형사님, 저기요. 준혁은 몸을 일으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대성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특별히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밥 먹고 뛰면 체한다.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점심 도중에 사건 보고하면 욕먹어. 나도 너도. 준혁은 골목 끝을 다시 보았습니다. 검은 후드티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0초? 아니, 5초. 지금 뛰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준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정재을이었습니다. 72살. 물레동에서 30년 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시장바, 온 두부 한 모, 그리고 딸에게 줄 생일 선물로 산 스카프가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 생일이 이번 주예요. 정재을은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방값도 지갑 속 돈도 아니었습니다. 스카프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벗겨진 구두를 집어들어 노인의 발에 신겨드렸습니다. 정재을은 잠자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성은 멀찍이 서서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골목 안에서는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보고서 쓰면 오늘 퇴근 못한다. 피해 금액이 얼마야? 정재을이 대답했습니다. 지갑에 4만 원쯤 있었어요. 대성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액이야. 목격자도 없고 범인 얼굴도 제대로 못 봤잖아. 이런 거 보고서 올려봤자 미제로 묻혀. 어르신, 다음에는 가방 조심하세요. 정재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에 붉은 자국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선배님, 왜? 그래도 접수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성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몇 번이나 해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아, 너 이번 달 보고서 건수 알아? 강력팀 전체가 지금 수사건 15개 돌리고 있어. 이런 거 하나 더 올리면 누가 처리해? 내가 할 거야?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실이 그래.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 어떤 걸 먼저 할지 배우는 것도 일이야. 대성은 골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노인 곁에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저 형사님은 정재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 보이더라고.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성이 서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혁이 원하는 대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정재을은 준혁의 팔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접수를 해두셔야 나중에라도 처리가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괜찮겠어요? 혼자서? 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민원실은 오후 햇볕이 드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느릅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정재을은 접수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옆에 서서 피해 경위를 받아 적었습니다. 창구 담당자는 업무적인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금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만 원하고 스카프요. 연보라색이었어요.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수첩에 연보라색 스카프라고 적었습니다. 회수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범인이 잡힐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그것을 적었습니다. 접수가 끝난 뒤 정재을은 준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순경님. 준혁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됐다는 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원실을 나오면서 준혁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대성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재을의 손목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은 그리고 연보라색 스카프라는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사람. 14살 때 자신이 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했습니다. 멈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혁 앞에 놓인 것은 멈추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검은 후드티, 키 170 안팎, 오른팔에 청가방, 골목 북쪽 방향으로 이동.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전부 적었습니다. 보고서가 될지 그냥 메모로 남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은 들어갈 때보다 느렸습니다. 정재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맞추었습니다. 노인의 보폭은 좁았고 걸음마다 왼쪽 허리를 조금씩 기울였습니다. 넘어질 때 부딪힌 쪽이었습니다. 병원을 권했지만 정재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레동 쪽으로 걷는 동안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점심을 파는 식당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철공소 몇 곳은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인도 위에는 오래된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꽃은 없었습니다. 흙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재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순경님? 닷새 됐습니다.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동네 처음이에요? 네. 발령받고 처음 왔습니다. 정재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낡은 상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이 기울어진 채 달려 있었습니다. 물레 이발관.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그 위에 붉은 글씨로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예전엔 애들 뛰어놀던 골목이었는데 정재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젠 도망치는 놈들만 뛰어.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주변을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이 거리를 순찰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았습니다. 유리에 신문지를 붙여놓은 곳,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발에서 읽히지 않는 곳, 문 앞에 쌓인 전단지를 아무도 치우지 않는 곳, 골목과 골목 사이 벽에는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발아서 언제 걸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온 게 벌써 10년이에요. 정재을이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또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그러는 사이에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남은 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뿐이야. 지금도 재개발 논의 중입니까? 글쎄요. 구청에서 뭐라고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준혁은 현수막 아래를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찰학교에서 지역 치안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본 속 문장과 지금 눈앞의 거리는 달랐습니다. 교본은 통계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재을이 사는 건물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4층짜리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외벽에 금이 가 있었고 1층 우편함은 절반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계단 입구 전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정재을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2층을 지날 때 복도 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층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4층 끝 방이 정재을의 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셔도 되는 거예요? 바쁘실 텐데. 괜찮습니다. 정재을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자물쇠에 2번 만에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준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고 낡은 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끗했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옆에는 딸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아닙니다. 들어가 쉬세요. 정재을은 문 앞에서 준혁을 보았습니다. 순경님. 네. 오늘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준혁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빨리 달려갔어야 했는데. 정재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와줬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준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등이 꺼진 계단은 어두웠습니다. 손잡이는 흔들렸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오후의 햇볕이 눈을 찔렀습니다. 준혁은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골목 건너편 담벼락에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절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쓰레기 봉투 3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거가 안 된 것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 순찰 중 기록한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검은 후드티 남자의 인상착에 노인의 피해네요. 접수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둔 메모 하나. 물레 이발관 앞 스프레이 낙서 최근 것으로 보임. 낙서 하나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기억했습니다. 경찰학교 교관이 수업 중에 한 번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결국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준혁은 당시 그 말을 교본 속 이론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골목에서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오자 대성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잠시 후 대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접수했어? 네. 수고했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대성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기록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성의 눈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성도 처음에는 달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저렇게 만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것인지. 준혁은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물레동 연립주택 일대, 독거노인 다수 거주, 순찰 경로 조정 필요. 보고서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읽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적었습니다. 와줬잖아요. 정재을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크지도 않고 특별히 감동적이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준혁의 어딘가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가슴속 어느 자리, 쉽게 지워지지 않는 곳에. 경찰의 존재 이유. 교본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문장을 시험을 위해 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장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생명과 재산이 아니라 정재을의 떨리는 손과 연보라색 스카프와 4층 계단 끝에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크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것들을. 준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순찰 경로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물레 이발관 앞 골목, 정재을의 연립주택 앞, 재개발 안내문이 붙은 담벼락. 누가 시킨 것도 보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그 길을 걸을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회의 소집 공문은 사흘 전에 붙었습니다. 경찰서 1층 게시판에 A사 한 장짜리 안내문이었습니다. 노년층 대상 범죄 예방 대책회의 전 직원 참석 권고. 권고라고 적혀 있었지만 서명란에 새로 부임한 서국장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부임한 지 2달째였습니다. 아직 얼굴을 본 적 없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성은 공문을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또 뭔가 만들려나 보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의자는 거의 찼습니다. 강력팀, 생활안전팀, 여성청소년팀, 지역순찰대까지 부서가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성은 창가 쪽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국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체격은 보통이었고 제복은 단정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서서 자료를 한번 훑은 뒤 곧장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반기 동안 영등포구 내 노년층 대상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발표용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매치기, 절도, 사기, 폭행.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69살입니다. 신고율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귀찮아서,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입니다.
서국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자료를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노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석 달 전 어머니는 동네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신고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사흘 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별 진전이 없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국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누군가 온다는 것. 신고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것. 그 두 가지만 지킵시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준혁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년층 대상 범죄 예방팀 신설, 담당 순찰 구역 재조정, 피해자 사후 관리 절차 도입.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대성은 창가에서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마무리될 무렵 서국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피해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재을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세웠습니다. 정재을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안내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상 앞 의자에 앉아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의실 안 여러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정재을은 마이크를 한번 내려다보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물레동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며칠 전에 골목에서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있었습니다. 젊은 순경이었는데 혼자 남아서 저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접수도 직접 도와줬고요.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신고 같은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잠시 멈추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느꼈습니다. 서너 개의 눈길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그는 앞을 보았습니다. 정재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때 그 순경 옆에 나이 든 형사분도 계셨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점심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을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은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성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국장이 정재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같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움직였고 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대성이 창가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의자를 밀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보았습니다. 대성이 회의실을 나가기 직전 잠깐 발걸음이 느려진 것을, 문손잡이를 잡고 한 박자 멈춘 것을, 그리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정재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셨군요. 국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말해달라고. 정재을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쓸데없는 말한 건 아닌가요? 그 형사분 곤란해지시는 건 아닌지.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확신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정재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경찰이 많이 바뀌는 거 봤어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또 가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준혁 씨는 말을 잠깐 끊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목 가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서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을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박순경? 네, 국장님. 접수 잘했어요. 기록 남긴 것도 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예방팀 구성할 때 이름 올릴 생각입니다. 괜찮겠어요? 준혁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국장은 짧게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자리로 돌아오자 대성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대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예방팀 들어가? 네.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보았습니다. 잘 됐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3페이지였습니다. 위쪽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 천천히 한 줄을 썼습니다. 예방팀, 물레동부터 시작. 창밖으로 오후의 햇볕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영등포의 거리는 여전히 낡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수첩 안에서 그 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발령 통보는 금요일 오전에 났습니다. 경찰서 내부 공문이었습니다. 노인범죄 예방팀 신설 및 담당자 지정. 준혁의 이름이 팀장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경 계급이었습니다. 팀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준혁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문은 공문이었습니다. 게시판 앞에서 그것을 읽던 생활안전팀 선배가 말했습니다. 야, 신참이 팀장이네. 놀리는 것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서국장이 준혁을 따로 부른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장실은 3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서국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앞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준혁이 들어오는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앉아요.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국장은 책상 앞으로 와서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서국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맞는 반응이에요.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경, 내가 이 자리에 준혁 씨를 앉힌 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경력도 아니고요. 준혁은 듣고 있었습니다.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혼자서. 국장은 창밖을 한번 보았다가 다시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화려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경, 당신의 행동은 경찰의 본분을 보여줬습니다. 노인범죄 예방팀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잘해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준혁은 그 말이 너무 교과서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대성의 발령은 같은 날 오후 늦게 났습니다. 심야 순찰 전담, 강력팀에서 생활안전팀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공문에는 업무 조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안에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 공문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대성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23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수첩 몇 권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준혁은 볼 수 없었지만 대성이 그것을 가장 나중에 집어들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위로도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대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냥요. 대성은 잠시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말이 낮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성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노인 손목에 자국이 남아있더라. 가방 끈에 쓸린 거 준혁은 기억했습니다. 정재을의 손목, 붉고 가는 자국. 봤어요. 나도 봤어. 대성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게 걸렸어. 계속.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대성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준혁의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잘해. 두 글자였습니다.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그 말이 대성이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3년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서랍도 서류도 느슨하게 걸려있던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자국뿐이었습니다. 책상 모서리가 다른 것, 의자 바퀴가 지나간 바닥의 흠집.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대성이 나쁜 경찰이었는지 좋은 경찰이었는지 준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멈추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는지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그냥 피로인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른다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퇴근 후 준혁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레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순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물레 이발관 앞을 지났습니다. 스프레이 낙서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정재을의 연립주택 앞도 지났습니다. 4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가의 화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준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의 저녁은 그렇게 왔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게. 준혁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14살 때 논두렁에 쓰러진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던 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걸음을 멈추었던 그 순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이 자리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골목에서 자신이 하는 선택도 어딘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날 밤 준혁은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 외칠 때 그때가 바로 나의 근무 시간이다. 적고 나서 한 번 읽었습니다. 거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우지 않았습니다. 거창해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문장을 부끄럽지 않게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성의 빈 책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노인범죄예방팀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2개, 의자 2개,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빈 게시판. 준혁은 그 앞에 서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물레동 독거노인 거주 현황 파악, 순찰 경로 초안 작성, 정재을 안부 확인.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알았습니다. 경찰의 일이란 대부분 이런 것이라는 것을. 크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창밖으로 아침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영등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도 기울어진 간판도 4층 화분의 작은 꽃도 그 빛 안에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오늘도 그 거리로 나갈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퇴근 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 외치면 멈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시간이었습니다.